네, 여러분들 스포츠 과학의 이해 강의하는 이승만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운동생리학과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쭉 진행했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중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수업을 진행했고요. 6장 중간에 아마 시간이 다 돼서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6장 호흡 순환계와 운동 그리고 7장 환경과 운동 이 두 가지 챕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운동생리학 과목의 경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어요. 용어도 낯설고 이런 그 생물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어렵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율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용어에 익숙해진다고 하면은 문제 자체는 조금 이렇게 꼬아서 내지 않고 그대로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기에 용이한 그런 이제 그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우리 지난번에 수요조사 했을 때도 운동생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나서 보다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운동생리학 과목을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응시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장 호흡 순환계와 운동, 7장 환경과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인 호흡 순환계와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호흡계와 순환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함께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챕터로 같이 구성을 하였고요. 호흡 순환계와 운동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문항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호흡 순환계에서 운동 그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호흡순환계 쪽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생리학은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신경을 쓰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을 구성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인체 부위라든지 뭐 이렇게 몸이 이제 이렇게 그 살아나가는데 항상성이나 항정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 생물학에서 다루는 분야고요. 우리 운동생리학에서는 운동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호흡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순환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장시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호흡계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순환계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이런 쪽의 측면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호흡계, 순환계와 운동 요 챕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의 구조는 여러분들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상기도와 하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기도는 코 그리고 비강, 인두 요 부분을 상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기도는 후두, 뭐 기관, 기관지, 폐포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호흡계의 전도 영역, 호흡계는 이제 전도 영역과 호흡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도 영역은 상기도부터 정말 새 기관지까지로 공기의 통로 역할만을 하며 가스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되겠고요. 호흡기의 호흡 영역은 폐와 폐를 구성하는 폐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포를 이제 뭐 허파과리 이제 이런 한국말로 우리는 순우리말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폐포, 허파과리 같은 말입니다. 여기를 이제 그 호흡기의 호흡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흡계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호흡계는 뭔가요? 숨을 들이쉬는 흡기, 숨을 내뱉는 호기,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야 사람이 산소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요거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호흡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호흡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호흡 역학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활동을 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 뭐 TV를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는 안정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안정시에 흡기를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호흡을 위해 작용하는 주요 근육이 외늑간근과 횡격막이라고 하며, 호흡이 숨을 내뱉을 때는 근육들이 본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흡기를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외늑간근의 수축으로 인해서 늑골과 흉골이 상방으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수축해서 복부 쪽으로 평평해지면서 폐가 좌우 외축과 상방으로 확장된다. 왜 그럴까요? 공기가 폐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파과리, 폐포가 이렇게 팽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외부 공기가 폐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기는 반대가 되겠죠. 늑골과 흉골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폐가 탄력성에 의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려지고 폐의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압보다 높아지고 폐 속의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폐 내부의 용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흡기와 호기가 반대의 상황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흡기 상황에서 뭐 늑골과 흉골의 위치 이동, 그리고 횡격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폐나 이제 뭐 그 허파과리, 폐포죠. 폐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폐용적과 폐용량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폐용적이죠. 폐용적은 흡기와 호기에 따라 나는 개별적인 폐 기능의 정도를 폐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폐용량은 폐용적들의 기능적 결합을 통해서 구분되는 통합적인 폐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용적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폐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용적도 이렇게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 폐용량도 마찬가지로 함께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한번 호흡을 할 때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폐용적과 폐용량과 관련해서는 1회 호흡량, 뭐 잔기량, 그리고 흡기량, 기능적 잔기량, 폐활량, 총 폐용량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총 폐용량 중에 폐활량은 어떤 것이고 여기 이제 그 뭐 사인 코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1회 호흡량, 그리고 거기서 남아 있는 것들이 기능적 잔기량, 뭐 잔기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를 블랭크를 뚫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을 뭐 고르시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폐용적과 폐용량과 관련된 용어들을,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폐포 환기와 사강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포 환기는 흡입한 공기가 폐에 도달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환기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폐에 그 공기가 도달해 가지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환기량, 그 자체를 폐포 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강 환기는 구강, 비강, 후두, 기관지 등 기도 부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흡입된 공기의 일부가 가스 교환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시 외부로 배출되는 환기량,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은 이제 그 환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강 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흡가스 교환을 보도록 할게요. 내호흡과 외호흡으로 구분해서 호흡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호흡은 산소를 품은 혈액이 조직세포를 지날 때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이야기하고요. 산소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전체적인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는 내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호흡은 혈액이 폐포의 모세혈관을 지날 때, 앞에서는 그 내호흡에서는 산소를 품은 혈액이 조직세포를 지날 때였죠. 여기서는 모세혈관을 지날 때 폐포와 허파과리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에 대한 호흡계의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호흡계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흡기, 들숨이죠. 그리고 호기, 날숨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흡기의 경우에는 가로막과 바깥 갈비뼈 사이 근이 수축해서 가슴 우리의 용적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가슴 우리의 용적이 커지면서 공기가 허파 속으로 이동이 된다. 우리 시작할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호기, 날숨에서는 들숨에서 작용했던 흡기에서 작용했던 근육과 가로막이 이완되고 허파 조직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서 가슴 우리가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허파 속에서 압력 증가로 공기를 바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날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호기, 날숨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배 고등근, 복직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뱃속 빗근, 내복사근 이런 것들이 바로 호기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표가 있어요. 운동 중 호흡계의 반응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안정 상태의 다음과 같은 이제 변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뭐 호흡수라든지 분당 환기량, 일회 호흡량, 폐용량, 동정맥 산소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정 상태, 우리가 보통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또는 잠을 잘 때를 안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대하 운동 상태는 우리가 지구성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구성 운동. 그리고 최대 운동은 무엇이죠? 순발성 운동. 그래서 단기간 고강도의 운동, 우리는 최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 상태, 최대하 운동 상태, 최대 운동 상태에서 호흡수나 분당환기량, 일회 호흡량, 폐용량, 동정맥, 산소차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정 상태에서 그 산소 이용,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호흡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런 그 호흡계가 발달이 되고, 뭐 폐의 용량이라든 폐 용량이나 폐 용적 같은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이제 분당 환기량이나 일회 호흡량, 폐 용량에 크게 뭐 문제가 없고 그냥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맥 산소차,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신체가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산소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든 최대한 운동 상태든 최대 운동 상태든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운동 상태, 지구성 운동 상태에서도 안정 상태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대 운동 상태, 그러니까 순발성 운동 상태에서는 조금 다른 것과 양상이 좀 다르죠. 호흡수가 증가를 하고요. 왜 그럴까요? 빠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굉장히 빠르게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뭐 분당 환기량이라든지 일회 호흡량 자체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표는 시험에 내기 아주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정맥 산소 차이가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맥혈과 정맥혈 사이의 산소 농도 차이를 말하고요. 정맥의 산소는 우심방의 혈액 산소 농도, 즉 전신의 활동 조직과 비활동 조직에서 오는 혈액의 산소 농도를 평균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소가 섭취되는 양의 크기는 유산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산소의 양에 비례하고요. 즉 산소의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동정맥 산소 차이는 증가한다. 그렇죠? 동맥에 있었던 산소를 우리 몸에서 최대한 끌어다 써서 정맥으로 가는 그 정맥혈에서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동정맥 산소 차이보다 더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성 트레이닝 후, 우리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사이클 오래 달리기 이런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된 이후에는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은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증가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되며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해서 동정맥 산소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혈액량 역시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산소 해리 곡선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서 내기가 좀 이렇게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 자체 내에서 이제 그 폐하가 이제 7.4를 기준으로 이제 그게 산성화되든지 염기성화되든지 이렇게 해서 폐하가 이제 그 뭐 상승, 감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산소 해리 곡선에서는 산소 분압과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의 상관관계를 곡선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우리는 산소 해리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온도나 폐하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압에 의해서 좌우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하가 높은 경우에는 산소 분압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산소 분압에 비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폐하가 낮을 경우에는 산소 분압에 대비 산소 헤모글로빈이 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하가 감소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고요. 온도 상승이 해리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폐하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되면서 온도 하강이 해리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험 문제 낼 때는 폐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든지 왼쪽으로 이동하든지 그런 그 기전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하는 근육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으며 온도도 높고 폐하는 낮은데 이때 해리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되며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었던 산소가 증가된 조직의 산소 요구에 부응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이렇게 쉬운 문제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요. 4점, 데드 포인트 그리고 세컨드 윈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점은 운동 초기에 느끼는 극심한 고통의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산소성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적응 못한 호흡과 순환 기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혈류량 충족을 위해서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의 증가로 근육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적응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 고통 이런 부분들을 우리 4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서 대부분의 초보자들이라든지 저경력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기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닝이 있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넘기게 되면은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4점에서의 고통이 줄어드는 형태를 세컨드 윈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호흡계, 순환계 기능이 적응을 했다. 그리고 산소 수요량에 맞는 적절한 산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이제 나타난 운동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의 감소로 근육통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점과 세컨드 윈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대사 산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폐와 신장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심혈관계와 림프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죠. 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은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혈액순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300g 정도이며 흉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약간 이제 그 왼쪽에 정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개의 방과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혈액을 외부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방결절은 위대 정맥과 오른 심방의 접합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 심장에서 전기 자극을 형성하는 부위,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가지고 심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실결절도 뭐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요. 방실결절은 관상정맥골 입구 부근에 심방 중격 허리 부분에 있으며 심방에서 심실로 정상적인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부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파장 형태로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의 근육세포들은 전류에 반응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어서 혈액을 우리 온몸에 보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심장의 전도계에서 흘려보내는 전류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심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심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시면은 피파, 그리고 PR 간격, 그리고 QRS 복합파, T파, QT 간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전기적 자극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피파를 살펴보면은 아까 배웠던 동방결절에서 전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심방을 극성화시키면서 판막에 심근이 수축하고, 우리 그 근육계에서 심근도 배웠죠. 심근을 수축하게 되면서 심방이 비극성화되면서 판막의 심근은 다시 이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피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QRS 복합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실결절이 전류 신호를 놓아주게 되면 여기 이제 그래프상에 Q가 해당이 되겠고요. 심실이 즉시 극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삐쭉 솟아 올라와 있는 R, 여기 이제 R 부분, 여기를 이제 심실이 갑자기 극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이어서 곧바로 비극성화된 S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QRS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실의 판막의 심근이 수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또는 대동맥으로 피가 흐를수록 심실의 판막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T파로 가게 되면은 다시 약하게 극성화되었다가 다시 비극성화되면서 심실과 심실 판막의 심근이 동시에 이완되는 현상을 바로 우리 이 T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 간격 같은 경우에는 QRS군, 그리고 ST 분절, 그리고 파형을 포함해서 최초의 심실 탈분국에서 마지막 심실 탈분국까지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영상 한번 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심전도, 그러니까 ECG 요걸 한번 검색을 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전기적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회 박출량은 심실이 한번 수축을 할 때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1회 박출량이 굉장히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박출량은 1분 동안에 좌심실을 박출해낸 혈액의 총량을 말하며 심박수의 1회 박출량을 곱해서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심박수가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70회 정도가 된다라고 보았을 때
70 곱하기 1의 박출량을 하게 되면 심박출량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혈액입니다. 우리가 혈액은 일단은 그 혈장이 약 55%, 혈구가 4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혈구를 살펴보면은 적혈구, 백혈구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적혈구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혈액 세포로서 척추 동물의 순환계에서 혈류를 통해 체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산소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이 적자가 이제 붉은색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전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동물의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철을 보유한 금속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주요 성분이며 산소를 신체 전체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백혈구는 인체가 감염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유해 요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시켜 인체를 보호하는 세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다양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체가 굉장히 크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도 적혈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거핵세포의 세포 자살에 의해서 생성되는 세포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혈과 혈액의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소판 장애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혈액이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될 때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장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혈액 성분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그런 성분으로서 혈구들을 담고 있는 약간 노란색을 띠는 액체로서 혈구의 세포외 기질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계통에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과 적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1회 박출량, 심박수, 심박출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그 순환계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회 박출량입니다. 1회 박출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가 되겠죠. 왜 증가가 되나요? 어떤 심실 강의 크기가 커지는 부분도 있겠고, 심근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어떤 그 탄성력이 더 증가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짜내는데 더 강하게 짜내서 혈액이 우리 온몸에 잘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 1회 박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조절 기전을 살펴보면은 안정시호 운동 중에 1회 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 가지 변인에 의해서 발달이 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심실 이완기발 용량, 두 번째 평균 대동맥 혈압, 세 번째 심실 수축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게 다음 중 1회 박출량의 조절 기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1, 2, 3 그리고 4번은 약간 생뚱맞은 거, 이런 거 해놓게 되면은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스포츠 심장입니다.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자극의 변화를 겪은 심장을 우리는 스포츠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성 운동선수는 심장벽의 두께보다는 심실 용적이 증가된다. 마라톤과 같은 지구성 운동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장벽의 두께보다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커진다. 뭐 혈액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순발성, 포환 던지기나 역도와 같이 순발력을 요구하는 종목의 선수들은 반대로 심실 용적의 증가라기보다는 심장벽의 두께가 증가되기 때문에 순발력 운동에 더 적합한 신체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심실 용적이 증가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 심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심박수입니다. 심박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이제 빠르게 뛰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온몸에 이제 혈액을 산소를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시의 심박수가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특히 지구성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심박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일회박출량이라든지 스포츠 심장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심장이 뛰어도 충분히 우리가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 심박수는 안정시에 오랜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지구성 운동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과 심박수를 볼게요. 운동 시 심박수의 변화는 운동 강도의 증가에 비례하죠.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빨리 뛰고 저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빨리 뛰게 되겠죠. 안정시가 가장 천천히 뛰게 되겠고요. 그리고 심박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떨릴 수가 있겠죠. 뭐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섰을 때의 그 떨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심박출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박출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좌심실에 1분 동안 박출한 총 혈액량으로서 1회 박출량 곱하기 1분간 심박수를 곱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는 등 신체의 부하가 가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체 에너지 요구량은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의 박동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심근의 수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심장에서 1회 박출되는 혈액량도 함께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에 대한 순환계의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운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셔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포수와 폐의 모세혈관 증가로 확산 능력이 향상되고요. 혈액량이나 헤모글로빈 수의 증가로서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지구성 트레이닝으로 호흡근의 지구력이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표 있죠. 운동 중 순환계의 반응, 1회 박출량, 심박출량, 심박수 이것이 아까 살펴보았던 그 우리 호흡계죠. 호흡계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안정상태, 최대하 운동상태, 지구성 운동이죠. 최대 운동상태는 순발성 운동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1회 박출량은 안정상태에서 증가가 되고 심박출량도 이제 증가가 됩니다. 반면에 충분히 1회 박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박수 자체는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박출량도 최대한 운동에서는 증가를 할 수가 있겠고 심박출량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심박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곱하기 1분간 심박수를 곱하면 심박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운동 상태는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순발성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산소라든지 혈액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심박수 자체는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인 환경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체온 조절과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체온 조절 기전을 먼저 살펴보면은 정상 체온을 한번 볼게요. 심부 온도의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직장이나 뭐 고막, 뭐 구강, 겨드랑이 등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장 온도가 가장 정확하다. 약 37.6도 정도가 되겠고요. 피부 온도의 경우에는 심부 온도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그 대기 온도가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 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온 조절 기전으로서는 시상하부와 수용기, 효과기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상하부는 우리 인체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시상하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용기의 경우에는 혈액이 두뇌를 순환할 때 혈액의 온도를 우리 두뇌 자체가 감지를 해가지고 피부에 위치한 말초 수용기, 그러니까 두뇌에 있을 때는 중추 수용기는 이제 두뇌에 있으면서 두뇌를 지나가는 그 혈액의 온도를 감지하게 되겠고요. 피부에 위치한 말초 수용기의 경우에는 그 말초 수용기가 위치한 곳에 온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 체온을 이렇게 그 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효과기입니다. 효과기는 체온이 변할 때 정상 체온은 골격근, 땀샘, 동맥의 민문이근 및 내분비샘과 같은 네 가지 효과기의 작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격근, 땀샘, 동맥의 민문이근 그리고 내분비샘 이렇게 네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조단 보시면은 운동 시 체온 조절이라고 나와 있네요. 관뇌의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고요. 수의적 근육 운동 및 불수의적 운동으로 열을 생성해서 체온을 유지한다. 격렬한 운동으로 증가된 체온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안으로 열을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온 환경과 운동입니다. 고온에서의 운동 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높은 온도에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우리 여름철에 높은 온도 아래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고온에서의 운동 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혈관계와 대사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고온에서 운동을 할 때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심박 출량이 피부와 근육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로 흐르는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쪽의 흐름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선택적 이제 혈액의 재분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온 환경에서 운동 시 체온의 상승과 심박수의 증가 이외에 근육의 글리코겐 이용이 증가하고 젖산의 생성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 지속하는 운동 경기에서는 빨리 피로해지고 경기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측면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냐면은 우리 그 첫 번째 내용에서 나와 있던 것들, 우리가 보통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배가 막 아픈 경험을 여러분도 한두 번 좀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소화기관에 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기관에 소화기관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소화기관이 아닌 팔과 다리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이 되겠죠. 왜냐? 우리 신체에 있는 혈액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에서는 혈액이 필요한데 그 혈액이 전부 다 팔과 다리 등 이런 활동 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이 그 혈액이 소화기계 쪽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통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액 균형입니다.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땀의 증발이 중요한데요. 혈액 온도가 상승하면 시상하부는 교감신경 섬유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땀샘으로 자극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신체의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그래서 더운 이런 고온에서 운동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경기력에도 중요하고요. 선수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온에서 운동할 때는 건강을 위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 관련 장애, 열 경련이나 열 탈진, 열사병 요 세 가지 개념 여러분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습구 온도가 28도씨 이상이 되면은 실외에서 어떤 신체 활동, 특히 격렬한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좀 제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트레이닝을 피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 그늘에서, 서늘한 그늘에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오랫동안 좀 쉴 수 있는 그런 그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의 경우에는 물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에너지 음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해질이 포함된 그 음료를 함께 이렇게 그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소금과 같은 이런 염분이 높은 이런 이제 소금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전해질을 좀 이렇게 맞춰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온에서의 운동 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온은 어떤 경우죠? 겨울철, 특히 이제 뭐 스키라든지 이런 한겨울에 실시하는 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물 밖에서보다 물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그 저온에서의 운동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반응에서 보면은 심부 온도가 저하되고 심박수가 감소하면서 최대 심박 출량이 감소가 되게 되고, 혈액 온도가 감소되고 혈류산소 운반이 방해되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근육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축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 자체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열 생성 능력을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수행 능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대사 반응, 추위에 노출이 되면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와 피하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온 환경의 장시간 운동 시보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물속에 이제 오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추위에 오래 있게 되면 약간 이렇게 잠이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덜덜 떨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사 반응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체 운동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지 환경의 특성과 영향인데요. 이제 고지대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언제 어떤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압이 감소가 되고요. 산소 분압이 변화되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흡입하는 산소 분압 자체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산소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양이 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지 환경에서 생리적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동맥혈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수분이 더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온에서 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지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도 수분을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지 환경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평질하기보다는 이게 뭐랄까 고지 환경이 아닌 환경보다는 조금 더 산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급성 고산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메스꺼움, 두통, 뭐 구토, 허약을 동반하게 되는 다양한 이제 그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 고산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으로 고산 내부종이나 고산 폐부종과 같은 고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 자체도 조금 이렇게 그 감소할 수가 있는데, 해발 7,000m 이상의 극단적인 고지에서는 인지 능력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에서 태어나서 고지에서 그 적응된 신체로 오랫동안 살아나간 사람들이 이런 그 다른 고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운동 수행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케냐와 같은 고지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마라톤과 같은 이런 그 장시간 저강도 운동에 굉장히 특화된 이런 그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런 그 기록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고지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고지 운동의 생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액학적 반응으로서는 폐 환기량이 증가하고 해수면에 비해서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감소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높은 심박 출량, 빠른 폐순환 혈류량 및 지구성 운동선수의 상대적으로 낮은 헤모글로빈 양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고지에서 잘 훈련된 선수들이 더 높은 운동 수행을 보이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는 고지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하고 고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유산소 운동 능력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훈련 능력 마찬가지도 그 고지 환경에서는 매우 힘들고 경기력 자체가 감소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더 좋은 그 트레이닝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중 환경에서의 특성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방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방뇨 현상은 심혈관계의 변화와 신장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조단에 이제 혈액의 재분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체의 말단 부위에 혈액이 심장 쪽으로 몰려 심부 혈액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제 혈액의 재분배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온과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중에서의 열균형, 대사반응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수중에서의 열균형은 물은 열을 이동시키는데 공기보다 25배나 빠르게 진행시키고 공기에 비해 체온 감소는 약 2에서 4배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의 온도인 열 중립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대사 반응은 찬물에 입수하게 되면 즉시 대사량을 증가시키지만 10분 후에는 증가된 대사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열 중립 온도보다는 높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대사량의 순간적인 증가와 이후 안정 상태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은 피부 온도의 변화와 일치된다. 그래서 처음에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다소 이제 그 신체가 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오한이 된다든지 추위를 느낀다든지 그렇게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수중에서의 어떤 환경에 몸 자체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 반응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수중에서의 반응 운동, 체온 반응과 운동 능력 반응이 있는데요. 체온 반응은 추운 환경에서 노출된 인체는 근육 떨림을 통해서 손실되는 양만큼 열을 생산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우리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체온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 능력 반응은 수중에서의 저강도 운동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증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근혈류량과 환기량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중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폐 용량 및 호흡 능력, 그리고 고탄산 혈증과 저탄소증 적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에 적응된 사람들은 비적응자에 비해서 폐 용량의 최대 흡기압과 폐활량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이제 대학교 강의 시간에 배우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자주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그 폐의 능력이 조금 더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탄산 혈증과 저탄소증에 적응이 돼서 물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원활한 신체 능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스킨과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숨 정지, 잠수 반응, 숨을 멈춘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잠수 섬액과 심박출량 감소가 나타나게 되며 잠수 섬액은 숨을 멈추는 시간의 간격,
혈중 산소, 허파의 크기와 이산화탄소의 압력, 탄소 압력, 정신 상태, 대사량, 온도 그리고 자율신경의 활동성 등의 요인으로 결정이 되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스쿠버 다이빙의 레귤레이터는 뭐 주변 물과 같이 동일한 압력에서 공기를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 다이버에게 제공되는 장치들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흡입 저항을 가중시키며 인위적인 강한 호흡을 하지 않는 이상 분당 환기량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온 반응입니다. 스쿠버의 체온 반응은 잠수복의 단열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약 0.4에서 1.2 클로이며 열 전이에 대한 저항은 폼네오프린에 포함된 질소 기체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 오염의 영향입니다. 공기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1차 오염 물질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성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차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이 상호작용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그래서 오존, 질산, 가산화아세틸 그리고 연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염 공기 환경에서의 운동과 반응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염 물질이고 산소의 운반 능력을 제한한다. 그래요. 산화황 그리고 산화질소 이런 부분들이 그 오염된 공기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물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분진과 오존, 천식, 환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분진은 뭐 먼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존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존층 같은 것들이 어떤 뭐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이런 우리 여기 지표면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존층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다양한 옛날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오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식 환자의 경우, 천식은 호흡에 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죠. 간헐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며 공기 흐름의 양이 줄어들어서 폐에 염증을 동반하고 쌕쌕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슴에 아프고 기침, 호흡곤란을 느끼는 증상을 천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유발성 천식을 조장하는 원인은 운동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들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1시간짜리 수업의 경우에는 25분 이상 이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벌써 50분이 넘어왔습니다. 거의 2시간 분량이 넘게 촬영을 했는데 네, 이번 주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50분 강의를 한 걸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운동역학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역학 수업을 가급적이면은 제 시간에 끝내고 오늘 수업한 내용들로 다음 주 월요일 수업까지 좀 가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운동역학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면은 뭐 짧게나마 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운동 생리학 6번째와 7번째 챕터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